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당의 가칭 명칭은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총선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명을 사실 홍보하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한 일 치고 최근에 제일 잘한 일이 그 당 들어간 거. 그게 말이 돼요? 뭐 추천해 주실 이름 혹시? 자기들 이름 자기가 제일 안철수 신당 창당 추진 기획단이 다음 달 1일 신당 출범을 목표로 창당.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정당들과는 다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신당 이름 못 쓴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전 의원의 예전의 측근이었던 박재원 의원 얘기 들어보셨는데 중앙선관위가 최근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인지도를 좀 활용해서 이번 선거 치르겠다. 안 전 의원의 전략은 이제 무산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 늘 주장하는 게 새 정치잖아요. 새로운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기성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차별화된 가치 또는 이념 또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라고 늘 공언하셨는데 사실 당명에 그게 녹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명이 하나, 그 당명을 보고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하거나 또는 모이거나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름을 안철수 신당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새로움이라는 가치 자체가 그냥 안철수라는 이름 하나냐라는 예. 이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중앙선관위의 이유가 사실 좀 타당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 게 네. 어떤 정당이든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이 본질이라는 가치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안철수 신당 당명마저 한 개인이면 그 개인의 정당이라고밖에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도 언제나 중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내가 만든 당이다. 근데 그 인식 자체가 이름에 포함된 게 아니냐.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한 번도 내가 만든 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대요. 새천년 민주당 이런 걸 만든 당시에도 우리 동지들이 만든 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예. 내가 만든 당이다라는 표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도리어 새 정치를 하신다는 안철수 전 의원이 도리어 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함께 따랐었습니다. 안철수 예. 신당이나 이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어 이유 중에서 사전 선거 운동 말고 당이 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이유도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더 뭐 타당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신데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이 당명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 이렇게 봤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유엔 인권 대사모 이거 줄이니까 박근혜님 대사모당인데 이거를 일단 신청을 했는데 불어가 됐더라고요. 됐죠. 네. 그런데 또 친박연대 물론 사람 이름은 안 네. 들어갔지만은 친박연대라는 당명을 또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박연대는 뭐 정체성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08년 총선 때 당에서 대학살을 당한 그때 당 김무성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당선이 돼서 다시 복당하겠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소속이 아니라 그럼 이번 총선만을 위한 급조당을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친박연대였던 거고 네. 예, 그분들은 다 친박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친박을 냈는데 이름은 아니죠. 성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번에 친안연대라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 좀 받아줄 것도 같아요.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안철수 신당은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에 전 100% 공감이지만 자기 당이잖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손학규 대표와 갈등이 벌어지면서 무슨 오너가 CEO 내쫓듯 하는 태도였다라고 손학규 대표가 일갈했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아예 오너임을 당명에 표방하려고 해요. 그럼 나머지 혹시 현역 의원들이 여기서 배출된다면 그 정치인들은 뭡니까? 안철수 부합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 조직 구조가. 예. 근데 친안이라는 말은 안철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복수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좀 차이는 다른데 저는 친박연대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친한연대 뭐 혹은 친김연대, 전 친최연대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이런 건 없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잘 보시면 헌법과 정당법에 의거해서 예. 정당 조직은 설립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국민 복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공화주의로 뭐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우리는 민주를 더 강화해서 행복하게 하겠다. 예. 우리는 진보 혁신을 하겠다.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예. 이름 붙이는 것은 기념사업회밖에 없다. 예. 오죽하면 창업자와 오너 가문이 명확한 기업조차도 할머니 국밥집 외에는 그 이름을 간판에 붙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 시간이 없다고 아까 김철근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시간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촉박하게 돌아오신 건 안철수 전 대표죠. 예. 근데 어쨌든 가치보다 이름을 부각시키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데는 두 분이 네, 아니 예. 공유합니다. 그런데 네. 중앙선관위가 좀 전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냐면 전 친박연대도 불허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좀 예. 사실 어떤 사람을 특정 정치인을 친하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친하다고 해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네. 이유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허용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물론 특정인을 연상한 문구를 포함한 건 이 선관위 전체 사회통념상 안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한다. 네. 전제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다음 이유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 외에 정당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때 그렇다면 지금도 아니 그 유사 명칭 위에 정당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가 네. 똑같이 돼야지 이번에는 갑자기 또 헌법 이번에 판단이 질서까지 잘못됐다기보다는 과거의 판단과 과거의 일치하지 판단이 않은 그렇죠. 판단이 과거의 판단을 예. 이렇게 했으면서 지금은 네. 또 바꾸니까 뭐 이쪽 그 안철수 신당을 추진하는 모임에서는 아마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선관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명칭은 앞으로도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름을 안 넣고 시간을 촉박하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당명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네. 신당 추진하는 모임에서는 안자만 넣자라는 말이 안자만 당장 넣자.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최일 평론가께서는 저는 뭐 새안당으로 하든지 아니 새를 좋아하시잖아요. 새정치. 그럼 아니면 새미래당이라고 하든지 새를 넣으셔서 뭔가 새로움을 좀 지금 네 번째 창당이거든요. 추가해도 가치는 담아서 이름은 빼고 그리고 예. 아니면 혁신이 들어가든지 이분이 예. 강조하시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번에 유럽과 미국에서 1년여를 사실 다른 정당들은 뭐 패스트 트랙에 부딪히랴 지금 20대 최악의 국회다 싸우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혼자 자숙하겠다고 은퇴하고 가셔서 공부하신 거잖아요. 마라톤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머리도 맑아지고 저는 안철수 이 전 대표 머리에 많은 아이디어와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예. 생각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아까 박지원 의원 말씀이 정답입니다. 본인 당의 이름은 본인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보죠.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치들을 담아서 이제 새로운 당명이 나올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지금 뜨뜻한 바른미래당도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 전략이 통한 걸까요? 아니면 자금력 덕분일까요?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까지 호남계 신당이 창당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것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미 이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함께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은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속도가 붙었거든요. 속도가 붙었는데 어떤 게 계기냐면 최근 지난 월요일 날 장진영 비서실장 포함해서 세 사람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바꿨잖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세 사람이 주말 내내 설득을 했어요. 손 대표를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같이 손을 잡대 민주평화당이랑 대한신당이랑 근데 손 대표를 제외하고 얘야 손을 잡겠다니까 예. 잠깐 이 선으로 물러나 계셔라 네. 라고 설득을 했는데 그 설득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내고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아예 그 선언을 해버렸어요. 두 당과 함께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 딜레마예요. 이 두 당은 원래 손학규 대표가 빠져야만 손을 잡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두 당은 자원이 없어요. 네. 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교섭단체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7명의 의원이 그렇죠. 아직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 보조금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어떤 계산은 어차피 그런 측근들을 다 내쳐도 나한테 승기가 있다. 나한테 이 아직 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밀어붙이는데 저는 전망이 그렇다고 밝지는 않습니다. 밝지는 않다. 왜냐하면 손 대표의 어떤 이 뉘앙스가 두 번이나 말을 바꾸셨잖아요. 예. 첫 번째는 10% 미만이면 그만두겠다. 안철수 대표 돌아오면 그만두겠다. 둘 다 약속을 안 지키셨는데 예. 이번엔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이 대한신과 민주평화당과 함께 합치되 함께 미래 청년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 네. 그게 끝나면 자기가 물러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가 제대로 되지 않을 네.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자금력 바탕으로 통합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어요. 국민의당 시즌2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이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렇죠. 빠지고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호남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2016년 총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평론가님 전망과 같이 합니다. 이게 이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엔 또 실리가 필요한데 이 탄핵 국면에서 찬탄 반탄 지금도 그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은 완전히 허물어야 할 정당이다. 이 모든 자산을 다 국고에 헌납하고 우리는 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른 정당을 만들어서 유승민 의원과 나갔다가 유승민 의원은 아직도 이제 밖에 광야에 있고 김무성 의원은 어쨌든 다시 복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인데 그때도 왜 새누리당을 포기 못했는가? 막대한 자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주인 없는 자산일 수도 있고 네. 정당의 권한을 잡으면 그게 자신의 자산일 수도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100억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당들이 합쳐서 다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되면 선거 때 지원하는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선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없는 선거를 2000년대 이후 추진해 왔지만 그래도 정당 조직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쓰고 일정 득표를 하면 또 환원을 받습니다. 예. 이 개인들이 쓴 돈들을.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뭉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건데 안철수 빠진 도로 국민의당 이게 어떤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전 의원이 호남계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경쟁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호남계 통합신당 출범 이를 바라보면서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 앞으로 행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차피 호남 쪽 지지를 생각을 했다면 탈당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른미래당을. 바른미래당에 현재 남아 있어서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을 주도하는 것이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왜 이틀 만에 박차고 나왔냐면 자신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4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때 득표율을 쭉 보면 서울에서 2위, 그다음에 뭐 호남에서 2위, 그래도 1위 한 지역은 없지만 2위 한 지역은 꽤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를 누른 지역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 호남과 수도권의 어떤 지지가 자신한테 굉장히 유리했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호남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 완전히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비호남을 새로 개척하는 길이나 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중도를 다시 찾아 나가는 그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 구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과는 호남 지지 쪽과는 다시 합칠 가능성이 좀 없어 그렇다면은 보입니다. 혹시 보수 정당과의 연대 이쪽에는 조금 더 생각을 옮길까요? 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높아졌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안철수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내부에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중도 보수 쪽이 아니냐. 네. 중도 보수의 재편 과정을 보면서 완전한 통합이 안 됐을 때
그나마 중도라고 떨어져 나온 쪽과 함께 합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그리고 또 거기서 탈락한 의원들을 또 이삭죽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세를 규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이쪽이 더 많지. 이 기존의 호남 정당, 호남계 정당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판단이 아마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쪽으로 가보면 일단 통합의 구심점은 한국당인 건 맞고요. 네. 그 한국당에서 특히 황교안 대표의 거취가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황 대표가 아직 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숙제가 있는 거죠. 예. 하나는 통합을 이뤄야 하고 총선 전에 그래야 이제 파괴력을 또 발휘할 수 있고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반문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것이 과반이냐? 과반은 쉽지 않죠. 지금 이 한석 이상이라도 있는 원내 정당이 지금 10개였다가 안철수 신당의 의원이 합류하면 11개가 되고요. 미래한국당에 이제 한성교 의원은 갔잖아요. 대표로.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몇 명 더 합류하면 12개의 원내 정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국당이 5개, 6개 당을 합류시켜야 보수 대통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하고만 통합을 하면 이게 중통합, 소통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쨌든 이뤄내야 돼요. 이게 이두저두 안 되면 우선 내부적 타격이 발생하고 총선에서도 좀 먹구름이 낍니다. 두 번째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엔 리더십이에요. 네. 어떻게 그럼 같은 진영의 이 세력들을 모을 것이냐, 어떤 또 이제 전략을 가지고 적과 싸울 것이냐인데 본인이 최장수잖아요. 이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장고 끝에는 악수가 나올 확률이 99%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늦었을 때가 빠르다면 저는 10일 날 그럼 공관위가 뭔가 발표하겠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또 국민들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기대감은 높아지죠. 근데 어제 단독 보도를 보면 공관위는 최후 통첩을 했고 종로 출마냐 불출마냐 둘 중에 선택하시오. 다른 선택지는 없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게 팩트라면은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하면 총선 결과를 오롯이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 종로를 선택한다면 본인도 이 현장을 뛰면서 전투를 하면서 전체의 전쟁도 이끌어야 되는 이제 사령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종로 출마가 희박했지만 네. 종로 출마 외에는 답이 없는 쪽으로 방법이 외통수로 없다. 예. 지금 이제 벼랑 끝 배수의 진으로 내몰렸다. 전 예. 종로 출마 결정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뭐 종로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황교안 네. 대표가 지금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측근에서 지켜보는 한국당 홍문표 의원, 황 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보다도 더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번 총선 대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대표의 입장은 쥐들이 가깝게 보면은 참 그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종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비례냐, 또는 뭐 안 나가는 게 좋냐, 또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한 4가지 정도의 안을 놓고 뭐 아주 수척할 정도로 고민을 해요. 그저께도 뵀는데 그 단식 투쟁할 때보다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당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 근데 일부 그 당내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좀 끝까지 고민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이 황교안 대표의 워딩이나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사실 사보다 공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그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만이 아니고 무슨 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에서 이게 공적인 일이냐, 공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을 위한 일이냐 늘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문제도 혹시나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최측근의 이야기거든요. 측근의 이야기고요. 즉 예.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에 나간다 그랬을 때 종로에 나가서 이겨서 대선에 나가나 보다. 뭐 이런 프레임,
뭐 이런 것들보다 도리어 더 희생을 해서 당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그 지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게 사실 그 측근들의 지금 설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치는 늦었을 때가 늦은 겁니다. 이미 실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어떠한 이슈도 내가 이끌어야지 이끌려 가다 보면 외통수, 지금은 외통수에 그냥 몰려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된 데다가 당 대표가 이렇게 험지 출마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네네. 누구를 그 험지로 내보낼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외통수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만약에 당장 오늘이든 늦게는 10일이든 주말을 끼고 종로 출마한다라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당 내에 이제 공천 과정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지금 당장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전 대표는 험지로 보내고 뭐 현 대표는 꽃길 양지로 가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 했고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왜 종로 출마로 나섰느냐.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보고 있나 황교안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무소속이지만 자 험지에 뛰어들어서 정말 대권 주자고 지금 현 정부의 전 총리인데 질 수는 있지만 맞서 싸워야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는데 뭐 종로에 20년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 곧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다고 봐요. 정치는 예. 지면서 이기는 길도 있다. 근데 지려면 효과적으로 장렬하게 져야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과거의 손수조, 이 문재인 후보 때처럼 젊은 신인을 내보내서 예를 들면 전희경 의원 비례 초선입니다. 지금 뭐 황교안 이 후보와 맞붙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지만 이낙연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맞붙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이냐고요. 이런 이 다 스포트라이트가 몰리는 링에 검투사들을 올려놓고 본인은 뭐 코치냐고요. 선수가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안 나가면 당내 보수 대통합을 비롯해서 공천 과정의 잡음이 또 계파 갈등이 다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밀려서라도 나가야 돼요. 네. 최영일 평론가의 예측이 맞을지 10일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올 수도 네.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결론이 나면 아마 속보로 전해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민주당은 지금 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적격성 판정이 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미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미뤄졌는데 지금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 하나가 있고 또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1심에서 무고가 됐지만 이 전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아직 깨끗하게 해명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이 요구해진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좀 뉘앙스가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스스로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기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싶긴 한데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저항이 굉장히 크므로 결정은 보되 그러나 정봉주 의원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아직은 받았기 1심이죠. 때문에 아직 1심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지금 당에서 고려가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는 곳이 이제 금태섭 지역구잖아요. 당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지지도 받고 당내 비판도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가 있겠죠.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은 철저하게 정치인이고 뜻을 꺾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출마 의지는 너무 강한데 또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 그룹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보면 당의 고민은 명분적인 부분을 지금 이 평론가께서 진단해 주셨고 속내를 보면 시나리오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조용하게 수습되는 거 아니냐. 적격 심사를 당이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붙여줘도 문제고 떨고도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의 입장 곤혹스러운 거죠. 스스로 좀 그만 포기해달라.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도 반론이 적진 않습니다. 경선까지 내보내고 유권자가 판단하게 하면 간단한데 왜 그러느냐. 근데 붙여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억울해지죠.
왜냐하면 사례가 몇 개 있는데 네. 송병기 전 저 울산 경제부시장은 지금 이제 기소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형평성의 원칙에서 왜 누군 붙이고 누군 떨어뜨리는가 이런 이제 억울함의 문제가 내부에서 예. 좀 이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자진 사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전 의원은 절대로 꺾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적격심사는 팽팽한데 일요일 9일 날 이 사퇴시킬 예측을 가능성 해보신다면. 저는 반반인데 정말 반반인데 네. 지금 민주당의 고민 이건 것 같아요. 정 전 의원의 이 당락 여부보다는 전국 선거에서 정 전 의원이 예. 미칠 영향. 근데 이것은 네.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뭐 안타깝건 억울하건 예. 떨어뜨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대부분 무관용 원칙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탈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하는 개인 소견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개인 소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총선은 70일도 채 안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지난주 긍정 부정 평가가 9%포인트 격차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주는 부정이 좀 줄고 긍정이 좀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어떤 점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해서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지지율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외적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쌓아왔던 어떤 그 요인의 어떤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당 지지율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당보다는 훨씬 더 긍정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어떤 움직임, 대통령 개인 지지율. 개인 지지율. 그래서 메르스 아까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메시지, 그다음에 행보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지금 유권자들은 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대응, 정당 지지율도 좀 주시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2% 오른 이런 모습이고 아마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도 될 것 같고요. 네. 한국당이 1%포인트 하락, 무당층이 뭐 2%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31%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조사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업다운 효과가 제일 크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죠. 우려 불안 국민들이 다 이제 또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이건 뭐 의학계도 네.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WHO도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신뢰, 전 전세기를 두 편 움직여서 701명의 교민들을 아산 진천에 격리 생활시킨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지금 이 정말 불안, 괴담, 가짜뉴스 확산은 자제하면서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라라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문제는 야당 쪽은 어땠는가? 한국당은 일단은 비판 일색이었잖아요. 이게 네. 방역망이 뻥 뚫렸다. 그리고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저자세냐 이렇게 비판 일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국민들 정서에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 영설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듣기 싫은 메시지였을 수 있어요. 뭐 일견 일부는 필요한 비판이었을 수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빈틈이나 문제점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국민들에게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보도로만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다라는 게 시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적 비판으로 좀 바이러스 사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한 이제 비판적 시선이 시민들에게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전략을 야당이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그 여론으로 보면은 오늘 여론조사로 보면은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네. 자,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을 발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직 사흘 만에 청와대행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 어떤 인물들이 펜과 마이크를 내려놓고 청와대로 갔는지 박광렬 앵커가 사례들 모아봤습니다.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기사를 썼고 지난 2일에야 사표를 낸 중앙일보 출신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인데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MBC와 한겨레 신문에서 나란히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그 공공성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한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앞선 정부에서도 청와대 직행 사례는 있어 왔습니다. 민경욱 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KBS 9시 뉴스 앵커를 마친 뒤 넉 달 만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고 심지어 임명 당일 아침 부장회의까지 참석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보도국장을 지냈던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2015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재 여당인 당시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현직 언론인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언론을 장악해서 권한유착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권한유착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보도 내용의 신뢰성에 금이 간다는 건데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계 종사자가 며칠 뒤에 청와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은 더욱 위험한데요. 실제 해외에서도 중경급 이하 어린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정치적인 지향점에 공감해서 실무진부터 뛰어드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논소리원급이 행정부 최고기관에 직행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책임과 제한이 뒤따릅니다. 실제 검사는 퇴직 1년 이내 그리고 법관은 퇴직 뒤 2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자신이 소속된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네, 좀 뭐 YTN도 자유롭지는 않은 부분이라서요. 예. 모든 언론사들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게 이 네. 직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그만두자마자 바로 맞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보면은 오전에 편집회의 참석하고 하고 오후에 오후에 청와대로 청와대 가서 이렇게 가신 대변인이 분들도 됐죠. 있었어요. 네네. 민경욱 이제 전 예. 대변인의 경우인데 이 비판받아 마땅하죠. 저는 이번 경우에도 좋은 선례가 결코 아니다. 이게 좀 끊어져야 되는데 뭐 예. 정권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 금태섭 의원이 야당 시절에 비판했던 대목이 나왔고 예. 왜 이것을 이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우려하느냐면 권한 유착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진보 성향의 정부들은 항상 언론과 긴장도가 높았어요. 예. 보수 매체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매체들과도 심지어는 진보 매체와 진보 정부가 사이가 좋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론과는 이제 적대적 관계가 많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인 건 권한유착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이번 그 이 강 대변인의 발탁에서 가장 반발한 언론사가 중앙일보와 JTBC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공식적인 회사 논평뿐 아니라 노동조합조차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아주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일보와 청와대의 유착은커녕 이 사태는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권한유착의 예로 들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런 전례가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사실은 사나흘에 지금 텀으로 사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언질이 있었고 청와대 가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는 네. 것에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2-3달이어도 짧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짧아지는 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는 이후로의 국민소통 수석이나 이름은 바뀝니다. 홍보수석일 때도 있었고 또 대변인은 조금 언론인이 가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예. 언론인 활동을 하다가 물러나시고 충분한 텀이 있는 사람 군에서 풀에서 선발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권고는 드리고 싶네요. 네, 이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보수 신문으로 일컫는 그 언론사의 발탁이라서 또 주목도 끌긴 네. 했는데 보면은 그 전에 보면 또 진보 언론사의 몸을 담고 있기도 해서요. 전반적으로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념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런 왜냐하면 부분은 적절치 않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일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일보의 전임 회장을 맡고 계신 홍석현 전 회장은 여시제라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사실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이광재 지금의 예. 민주당의 강원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광재 전 의원하고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건 이제 중도 좌파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최영일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중앙일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권한 유착이 아니다. 이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KBS도 민경우 대변인 갔을 때도 비난 성명을 냈고 노조에서 전부 다 비난 성명을 냅니다. 일단 거리는 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문제냐면 이것도 역시 전관 예우 같은 게 있어요. 이 대변인이 딱 가면 어떤 언론사에 가면 사실은 내가 선배거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에게 하는 선배니까 후배에 대하듯이 한다거나 혹은 또 특정 신문사 인연이 있는 신문사들에게 어떤 그런 이 라인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건 어떤 정권이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취재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런 라인이 있었어요. 그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백악관의 대변인이 언론 출신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왜 우리는 꼭 언론인이 돼야 됩니까?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실전으로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응 언론인을 하려고 한다면 검사처럼 하면 돼요. 규정을 두시고 1년, 2년. 근데 기간을 좀 띄어서. 그럼요. 지금 사흘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2개월 전에 통보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검증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판조사부터 기관에서 다 검증을 하는 기간이 있다면 충분히 1개월 전에 이미 다 결정을 보고 나서 검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유는 다르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